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농산물 가격이 지금 들썩이니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 대책은 사실은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책,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책까지 포함한 어떻게 보면 좀 패키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뭐 사실 문제 크게 두 가지인데,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농수산물,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여름이 너무 덥고 이런 기후 변화의 효과들이 물가에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또 추석이 또 여름하고 너무 가까운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내수가 계속 위축이 되면서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약간은 둘 다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소득이 좀 줄고 그다음에 내수가 줄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경기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답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소비 진흥책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비싸진 것들을 할인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같은 것들을 높이면서 소비를 진작하고 이제 관광 뭐 이런 것들, 관광 상품 같은 것도 좀 더 쓰게끔 유도하는 이런 쿠폰 같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밝히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계속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초에 사과배 가격, 귤 가격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역대 가장 최고로 많은 물량, 뭐 지금 17만 톤 가량을 이제 정부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요새 배추나 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역대급 물량을 공급하면서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수입 과일에 적용되는 할당 관세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면서요? 이제 사과배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톤 가량, 사과랑 거의 배랑 거의 비슷한 물량인데 1만 5천 톤 가량으로 양쪽이 배분된 것 같고요. 네. 이 기존보다 한 3배 이상 공급을 함으로써 올해 초에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맞습니다. 설날부터 설날에 특히 사과 가격 오르면서 네.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컸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사과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과나 배 가격,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식료품 가격은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일반 농산물도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과일 가격은 특히나 기후 변화에 민감하고 과수원 같은 것들은 좀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생산량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과배에 대한 좀 수요를 좀 줄이자는 이제 차원에서 10가지 수입 과일에 대해서 할당 관세. 할당 관세라는 거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 인하인데,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과일 가격을 낮추는 정책들을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래픽에 나오겠지만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 뭐 망고스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과일들에 대해서 조금 예.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사과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흔히가 사과배가 제수의 가장 중요한 물품들인데, 네. 사과배 제수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내수 부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인지 또 연휴가 5일 동안 길잖아요. 관광이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수요를 늘리고 내수 진작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여행 수요는 사실 좀 늘어났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식료품 가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기준이 2020년 기준이다 보니까 보통 뭐 한 4, 5년을 보고 예전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1년 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통 3, 4년 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상황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미국 대선의 핫 이슈도 식료품 가격 인상이고, 그래서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식료품 가격을 잡겠다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지나친 과다이익을 뺏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이라든지 21년 기준에 비해서는 식료품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것이 계속 부담으로는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 같은 것들은 지금 관광 상품, 그러니까 여행 상품 쿠폰, 죄송합니다, 숙박 상품 쿠폰 같은 경우
쇼핑몰이 나와서 한 2만 원 이상 할인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요. 근데 아무래도 물가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2020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정부는 이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서 더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막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회의가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디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5월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면서 대표직을 지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에서 결국 물러나게 됐죠.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네. 흔히 말 주주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간 협약 같은 것들은 부동산 PF 계약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어떤 특정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주주끼리의 약속에 따라서 특정 상황이 되면 뭐 PF 같은 경우는 엑시스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특정 내가 이제 이 지분을 처분하고 나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법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제가 알기로는 민진희 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 나가게 된 것은 이 주주간 협약에 대해서 어떤 발동하는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네. 대표이사를 더 이상 못하게끔 하는 이런 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따라 이슈가 이제 실제로 주주간 협약이 발동할 사항이었냐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판단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어도어 자체는 제작하고 경영 분리시키겠다. 민희 네. 대표가 대표가 제작도 하고 경영도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가지고 민희 대표 전 대표는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를 키우는 네, 이런 역할을 프로듀싱에, 프로듀싱의 역할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주간 협약에 대한 사항이 깨지면서 대표이사직을 물러나게끔 되는 상황이 아니었냐. 요것들을 아마 법적으로 좀 판단해봐야 되는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이사회가 이제 결정을 한 이유가 조직 정비의 이제 차원이다라는 건데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사실은 이거 지난번에 이제 한번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회사 쪽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위반이야. 모회사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위반이라는 그런 판결이 나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총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이사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의 지금 주주간 협약의 위반 사항 같은 것들이 어떤 위반이라든지 혹은 걸리는 조항들이 생기면서 대표이사를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아까 기존 판결에 반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기존의 판결은 민희진 대표를 어떤 흔히 말해 주주총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표이사직에서 내리는 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조항이에요. 주주간 협약을 들면서 민희진 대표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사항들이 배치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판결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게 사실상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지금 양측의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민희진 대표가 1,000억 원대 상당으로 추정되는 풋옵션도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풋옵션이란 것은 자기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민희진 대표가 지금 흔히 지금 그 레이블에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브가 사갈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가격에 사갈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평가를 해보면 이게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대표이사로서 직을 지키고 있었다라 그러면 이 1,000억짜리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멸돼 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표이사에 아마 이 풋옵션이 같이 걸려 있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풋옵션이 없어지게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희진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주주간 협약상에서 이 민희진 대표가 가진 어떤 지분을 하이브가 사갈 수 있는 이런 구조,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게끔 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권리가 없어짐으로써 민희진 대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좀 어떤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런 걸 보고서 조금 안도를 했는지 하이브의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결국은 이 하이브가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에 BTS의 이슈, 휴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CEO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과거 소송을 통해서 미인 대표와 이제 하이브가 어떤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뉴진스의 가치 같은 것도 좀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미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 이 흔히 지금 레이블 시스템, 멀티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브 밑에서 여러 레이블들이 운영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이사 해임 과정이 이런 멀티 레이블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단초를 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하이브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가 뭐 한 3%가량 2.8% 정도 올린 걸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주가 오른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기적인 해소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 어려운 거는 아닌가요? 사실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 자체를 예.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이런 리스크들이 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멀티 레이블 체제란 건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자회사, 일종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어도어 같은 것들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이브가 가는 자회사에서 각각의 아티스트를 키워가지고 하이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매니지먼트를 해서 브랜딩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를 키우는 쪽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하고 경영하는 쪽이 조금 다른 이런 차원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좀 기존에는 멀티 레이블 간의 경쟁이 좋으면서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온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지배구조의 문제, 그리고 개인 레이블들이 다른 회사를 차리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서 어느 게 나은 건지,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해소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번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이 임종용 회장 전에 이제 손 전 회장에 대한 어떠한 가족 혹은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 행위가 네.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당 대출 행위 있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부당 대출에 대한 것들을 임종용 회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부당 대출 사건이 작년에 터진 거, 그러니까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금융 내부에서 인지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그러니까 이미 사건은 터진 거고 예. 어떻게 보면 부당 대출 같은 건 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당 대출 행위가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이것을 우리금융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조금 보고 의무를 어떻게 보면 충실하지 않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임종용 회장이 사과를 했는데 결국은 조금 이런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죄송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당 대출, 이 부당 대출 관련해서 좀 보고 이슈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서서 이제 우리은행 이 사태를 두고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은행이 뭐 ABL 생명 인수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경영적인 부분에 좀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은행은 아니고 우리 금융지주라고 네, 해서 이제 금융지주죠. 지주사에서 이제 최근에 인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융지주는 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은행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KB라든지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은행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은행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증권을 인수한다든지 지금 동양 ABL 증권을 인수한다고 어제 이사회에서 밝혔거든요. 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 금융지주 자체 매출을 늘리려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 인수합병과 같은 거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인허가가 합쳐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우리금융 자체가 임종용 회장이 인식하기로는 은행의 높은 의존도가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동향은 우리금융이 증권이라든지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면서 이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입장인데, 금감원이 사실 브레이크를 걸면은 인수합병 자체가 난항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제 한번 짚어볼게요.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볼 텐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사실 엔비디아는 늘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늘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 규모가
예측보다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줬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것들이 300억 달러 같은 정도 나오면서 분기 매출액, 2분기 매출액이 시장이 예측했던 280억 달러 때보다는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떠한 기대가 사실 기대를 넘긴 했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어떤 상황들 시장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뛰어넘으면서 미래 흔히 말하는 AI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좋게 내준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우려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어떤 후속 상품이라 그러죠. 엔비디아가 지금 밀고 있는 후속 칩이라고 했으면 블랙엘 칩의 예. 어떤 생산 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겹치면서 오늘 장중에는 엔비디아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 장외로 시간에 이 실적 발표가 난 이 장외에 한 5% 이상 하락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시장의 기대는 못 미쳤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다는 게 아니라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AI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굉장히 시장의 기대를 높게 어떻게 보면 빗하면서 미래 전망을 밝게 했던 것들이 좀 없어진 것들이 아니냐 그런 AI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기대에 기대를 미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건데, 자 전반적인 지금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끝으로 짚어주실까요? 사실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예. 나스닥 지수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언스 세븐 주식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AI 칩들이 중심으로 해서 물론 한번 크게 빠졌지만 나스닥 지수가 거의 18,000까지 다시 갔다가 이제 또 떨어진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가 좀 떨어진 양상들이라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 AI 시장의 문제인데 AI 시장의 수익 실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느리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없애줘야 돼. 어떻게 보면 생각들을 좀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네. 예. 이번에 조금 사람들이 좀 이미 약간의 시장에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아마 이렇게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